오늘은 해안지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 세계 해안지형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나라의 해안지형에 대한 개념이 좀 잡히면 더 이해가 쉬워서 우리나라의 해안지형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이거 선생님 손은 아닙니다. 서해안 같은 경우에 해안선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복잡해요. 이렇게 울퉁 왔다 갔다 이렇게 복잡하거든. 근데 동해안은 이렇게 해안선이 어떻게 단조롭다고 표현을 하거든. 이렇게 뭐 괜찮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바로 이게 우리나라의 산맥 방향이랑 관련이 있는데, 이렇게 손가락이 선생님이 산맥 방향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산맥들이 있어요. 반면에 상위 쪽은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여기 태백산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해안선이나 산맥의 방향이 무슨 상관이 있냐, 후빙기에 해수면이 상승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산맥이 있던 곳에는 이렇게 들어오죠. 반면에 여기 해안선, 여기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물이 들어왔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서해안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안선이 복잡한 형태를 띠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우리가 육지, 얘가 육지였죠. 육지가 바다 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것을 뭐라고 하냐, 고시라고 하고요. 개념이 좀 커지면 반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한반도라고 하는 게, 우리는 육지가 바다 쪽으로 튀어나와 있지, 한반도는. 그래서 반도라고 하고요. 만은 뭐냐, 바다가 육지 쪽으로 들어가 있는 거, 얘를 만이라고 합니다. 바다가 육지 쪽으로 들어가 있는 이런 거를 만이라고 한다. 그래서 리아스식 해안이란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제 후빙기 해수면 상승으로 이제 물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 서해안 같이 복잡한, 해안선이 복잡한 이런 것을 리아스식 해안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해안지형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곧만 개념은 했죠. 육지가 바다 쪽으로 튀어나와 있으면 곧, 바다가 육지 쪽으로 들어와 있으면 만, 이 개념을 잡았습니다. 그럼 곧만은 어떤 특징이 있냐, 파랑 에너지, 파랑은 쉽게 말해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파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곧과 만 중에 이렇게 파도가 쳐요. 그러면 어디에 먼저 파도가 닿죠? 바로 곳에 먼저 닿습니다. 그래서 파랑 에너지가 곳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어요. 힘이 강할 때 제일 먼저 만나는 거니까. 근데 만은 어때? 더 멀리 가야지 만을 만나죠. 그러다 보니까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파랑 에너지가 곳에서는 집중되고 만에는 파랑 에너지가 분산이 됩니다. 그러면 파도가 세게 쳐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파도가 무언가를 깎겠죠. 침식이 일어나고요. 파도의 힘이 약하면 잘 깎지 못하고 쌓게 됩니다. 그동안 이 파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바닷물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파도가 치면서 거기에 있는 모래, 뭐 기타 등등 이런 세설물들을 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쌓는 겁니다. 퇴적작용. 그래서 곳에서는 암석해안, 우리가 뭐 바다에서 보는 것 중에서 절벽이 있는 해안가 있죠. 그런 절벽이 있는 해안을 떠올리면 됩니다. 만은 우리가 보통 아는 모래사장이 있는 해안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해안지형을 형성하는 원인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파도, 파랑이고요. 그 다음에 연안류라는 개념이 한국지리에서 안 배웠으면 생소할 텐데, 연안류는 뭐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게 이 파도가 이런 식으로 치죠. 근데 연안류는 이 해안선을 따라서, 해안선은 바다와 육지가 만난 선이죠. 이 해안선을 따라서 평행하게 흐르는 바닷물의 흐름이 있어요. 얘를 연안류라고 합니다. 연안류는 뭐를 해요? 이 연안류가 이렇게 해안가 주변에서 이렇게 흐르게 되면은 주변에 있는 모래를 이동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도 기타 퇴적물을 운반하기도 합니다. 조류는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밀물, 썰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조수, 간만의 차이에 의해서 움직이는 해수의 흐름이고, 바람은 어떤 역할을 하냐? 이렇게 모래사장에 모래가 있어요. 근데 보면 모래사장 뒤쪽에 이렇게 모래 언덕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걸 사구라고 하는데, 모래사 언덕구. 얘를 누가 모래 언덕을 만들었냐? 사람이 하지 않겠지. 여기 뒤쪽에 보면 이런 모래 언덕이 있는 곳이 있어요. 바로 이 모래는 여기 모래사장에서 온 건데, 누가 옮겼냐? 바로 바람에 의해서 이쪽 뒤쪽으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은 해안의 모래를 육지 쪽으로 이동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 지반운동 및 해수면 변동 볼게요. 지반의 융기. 우리 융기랑 침강은 조산운동 할 때 배웠죠. 솟구쳐 오르는 거죠. 지반은 땅이야. 땅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지반의 침강, 땅이 내려가는 것. 그러면 볼게요. 이게 육지라고 합시다. 육지. 그 다음에 얘가 바다예요. 그리고
뭔가 마우스로 하니까 이상하게 됐는데, 지반이 땅이 올라갔어. 그러면 마치 어떤 것처럼 보이냐? 바닷물이 여기서 볼 때 이 땅 위에서 본다고 해봅시다. 땅 위에서 볼 때 첫 번째 땅 위에서 볼 때는 이 정도였어. 근데 두 번째 땅 위에서 볼 때는 바다가 여기. 어때? 바다가 해수면이 내려간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지반 융기 이꼬르 해수면 하강과 그냥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지반 융기 똑같은 말이 해수면의 하강 요 개념으로 잡고 있으면 됩니다. 반면에 땅이 꺼져요. 땅이 내려왔어. 그럼 어때? 바닷물이 마치 올라온 것처럼 보이겠지. 그래서 지반의 침강 이꼬르 해수면의 상승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반이 융기하거나 해수면이 하강하는 그런 곳에서는 단조로운 해안선이 발달할 수가 있다. 그 아까 태백산맥이 있고 그런 곳에서는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해안선이 되게 단조로웠잖아. 그게 그런 큰 높은 산이 있는 곳은 또 그럴 수 있다. 주변에. 그래서 단조로운 해안선. 그 다음에 해안 당구라고 해안가 주변에 있는 계단 언덕, 계단 모양의 언덕은 또 요런 지반의 융기 혹은 해수면의 하강에 의해서 형성되는 건데 뒤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반의 침각 또는 해수면 상승으로 형성된 두 가지 해안 스타일이 있어요. 하나는 방금 서해안 쪽 얘기한 리아스 해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빙하 지형에 있는 피오르 해안이 있습니다. 빙하 지형 할 때 배웠었죠. 리아스 해안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천이 땅을 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계곡이 만들어지냐? 하천은 아래만 계속 파. 지나오면서 아래를 계속 파요. 그래서 V자가 되거든요. 근데 피오르, 빙하가 깎는 건 어떻게 되냐? 빙하는 엄청 무게가 있고 어떻게 보면 힘이 강해요. 그래서 어떻게 깎냐? 아래도 깎지만 옆에도 깎으면서 내려와. 그래서 얘는 모양이 U자국을 형성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리아스 해안은 이러한 하천이 깎은 V자국에 바닷물이 들어온 것. 피오르 해안은 빙하 침식 자국으로 형성된 U자국에 바닷물이 들어온 것, 침수가 바닷물이 들어온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리아스 해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서해안 설명할 때 복잡했지. 그런 게 지금 이런 섬반도 만 같은 게 많은 복잡한 해안선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여기 아까 했던 얘들이 아까 손가락이야. 이런 산맥들이 거기에 이제 바닷물이 들어오면 이렇게 복잡한 리아스식 해안선이 복잡한 리아스식 해안이 형성됩니다. 그러면서 섬만 반도도 형성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피오르 해안은 워낙 깊게 U자국이 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심이 깊다. 여기 특징입니다. 그 다음 리아스 피오르는 나올 때 보통 지도와 연계해서 많이 나옵니다. 특히 많이 나오는 곳을 한번 여기 소개하고 있는데 리아스 해안은 우리나라 아까 보였던 남서해안도 마찬가지지만 에스파냐가 좀 자주 나와요. 스페인 북서해안 쪽에 표시되어 있다. 그러면 이 표시하고 이게 무슨 해안이냐 했을 때 스페인 나온다. 그러면은 리아스 해안으로 접근하면 되고요. 둘이 비교해서 나올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노르웨이 북쪽에 있죠. 뉴질랜드 남반구에서 남쪽에 많이 가 있죠. 이런 곳들은 나오면은 피오르 해안이다. 이렇게 접근하면 됩니다. 그게 캐나다, 칠레도 있어요. 특히 뉴질랜드에서 여기 해안 당구는 뒤에 설명할게요. 뉴질랜드는 잠깐만 특징이 뭐냐면 뉴질랜드는 이렇게 여기가 지금 뉴질랜드야. 근데 북쪽 섬이 있고 남쪽 섬이 있어요. 근데 북섬은 화산 지형이 많고 막 그래. 근데 남섬은 더 남극이랑 가깝잖아. 그래서 이 빙하 쪽과 관련된 지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남섬 해안이라고 나온 이유가 바로 이 피오르 해안은 빙하 지형과 관련됐기 때문에 남섬이구나 이렇게까지도 기억을 해놓으면 좋죠. 해안 지형의 유형 보겠습니다. 해안 지형의 유형은 곳에 발달한 암석해안, 그 다음에는 이제 만에 발달한 모래해안을 배울 텐데요. 요거는 당연히 이 지도와 함께 요런 모식도랑 함께 자주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얘를 가려놓고 기억, 니은, 뭐냐 뭐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해식에는 한문이거든. 그러니까 한문을 잘 알면 이 지리할 때 도움은 돼요. 해식에 바다가 침식, 깎은 애, 절벽입니다. 바다 위에서 깎인 절벽. 이런 절벽 많이 봤지. 해안 절벽. 얘가 다 해식이야. 다음 파식대는 뭐냐? 파랑의 침식작용으로 해식해가 육지 쪽으로 후퇴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요렇게 해안 절벽이 있었어요. 해시계가 있었어. 여기 바다가 있죠. 아이고 예쁘게 그리고 싶은데 잠시만. 이렇게 바다가 있고 여기에
해안 절벽이 있습니다. 근데 파도가 계속 쳐. 그럼 어떻게 될까? 여기 해안 절벽이 깎여요. 깎여.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애가 이렇게 구멍이 나버리면 견딜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얘가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안 절벽이 어떻게 되냐? 뒤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형성되겠지. 그럼 마치 뒤로 가니까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해시계가. 그래서 파랑의 침식작용으로 해시계가 육지 쪽으로 후퇴하면서 해시계 앞쪽에 발달하는 이런 평탄한 면을 파식대라고 합니다. 그 다음 해식 동굴은 방금 여기에 깎은다고 했지. 깎으면서 이런 동굴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이런 거를 해식 동굴, 다른 말로 해식동이라고 해요. 여기에 파식대 보이죠? 해시계 앞에 평평한 평탄면. 그 다음에 시스텍은 그림이랑 같이 보세요. 해시계가 침식으로 후퇴할 때 어떤 부분은 되게 단단한 부분이 있어. 그래서 걔는 그냥 살아남는 거야. 그래서 단단한 암석 부분이 남아 형성된 바위 기둥. 얘를 시스텍이라고 하고요. 씨앗치는 뭐냐? 요런데 이런 암석 절벽 이런 해시계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려 있는 데가 있어. 그런 거를 씨앗치라고 합니다. 아치 모양으로 뚫렸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해안 당구라는 건 뭐냐? 요렇게 있었어. 그러다가 해수면이 어떻게 되냐? 지금 요렇게 해도 되겠네. 요렇게 땅이 융기했어. 혹은 바다가 해수면이 하강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융기하면서 위쪽은 해시계가 되고 여기는 파식대가 되겠지. 근데 더 또 융기했어. 그러면 얘는 어디로 가? 여기로 가고 또 새로운 당구가 또 생기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생기겠죠. 그래서 해안 당구는 과거의 파식대 혹은 퇴적지형이 집안의 융기나 해수면 등으로 현재 해수면 높은 곳에 위치하게 된 계단 모양의 지형. 즉 여기가 첫 번째 파식대였다면은 이제 땅이 또 오르면은 여기가 그 첫 번째 파식대였던 건 여기 새로운 또 파식대가 뭐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지. 모래해안 만에 발달하는데요. 모래해안 입구를 모래사장 떠올리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래사장을 지리에서 뭐라고 말하냐? 사빈. 모래사를 써서 사빈이라고 불러요. 이제 고급스럽게 사빈이라고 말을 하세요. 얘는 누가 모래를 쌓았냐? 파랑이랑 해안가 쪽에 있는 연안류에 의해서 형성된 거고요. 그 다음에 사주는 파랑과 연안류에 의해서 모래가 뚝처럼 길게 형성된 지형. 역시 이 그림이랑 같이 봐야 됩니다. 사주 이렇게 쌓이다 보면은 연안류에서 이렇게 뚝처럼 이렇게 여기 잘 보이네요. 이런 식으로 튀어나와 있는 이런 길게 퇴적된 지형을 사주라고 합니다. 그럼 사주가 계속 성장을 해요. 그러다가 육지랑 섬이 연결돼 버려. 얘를 이렇게 되면은 이 육지랑 연결된 이 섬을 육계도라고 하고요. 이 육계도와 연결된 사주를 육계사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석호는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원래는 이런 만이었어요. 첫 번째 그림. 근데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이렇게 많이 됐어. 해수면이 들어왔다는 거야. 그러다가 사주가 이제 쌓이기 시작해요.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성장해.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닫아버려. 얘를 닫아서 생긴 이 호수를 우리가 석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경포대, 강릉 이런 데 가보면 이런 석호 같은 거를 많이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석호는 어떨까? 짠물일까? 아니면은 우리가 담수라고 하는 짜지 않는 물일까? 당연히 처음에는 짠물일 수밖에 없어요. 왜? 바닷물이 그냥 막아진 거잖아. 그치? 근데 나중 가면은 이제 석호가 줄어들기도 하는데 그거까지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해안사구, 아까 사빈, 모래사장에 모래가 바람이 날려서 뒤에 쌓여있는 그거를 해안사구라고 합니다. 모래 언덕, 여기 석호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석호 및 육계도의 성장 과정은 이렇게 연안류 등에 의해서 이렇게 형성되는 과정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갯벌 해안은 말 그대로 갯벌은 알고 있죠. 우선 갯벌은 밀물 썰물의 차이가 큰 곳, 그래서 그런 큰 곳에 있고요. 파도의 힘이 강하면 아까 뭐라고 했어? 다 깎아버린다고 했지. 깎으면 갯벌이 쌓일 수가 없잖아. 그래서 파랑 힘이 약한 곳에 형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곳이 아닌 만에. 그 다음에 섬으로 가로막혀서 파도가 잘 안 치는 곳 이런 데 발달할 수 있겠죠. 갯벌은 밀물대 잠기고 썰물대 드러나는 지형. 그 다음에 갯벌을 한 번이라도 봤으면 알 거야. 점토 같은 미림 물질 비율이 높다. 그 다음에 세계의 주요 갯벌 해안에 5대 갯벌 해안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도 포함돼요. 근데 이곳들의 공통점은 다 여기 보면은 만에 위치해 있어.
즉 많은 결국 잘 쌓이고 갯벌이 발달하게 줬다라는 거를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산호초는 석회질 산호초 유해가 퇴적되어 형성되고 되게 알록달록 아름다운 걸 본 적도 있을 거예요. 산호초 군락지 같은 거 보면은 발달 지역은 주로 남북이 30도 사이에 열대, 아열대, 수심이 얕은 도섬이 연안 지역이 발달한다. 즉 좀 따뜻한 바다에서 잘 발달하는 편이고요. 가장 세계에서 산호초 군락이 잘 이루어진 대규모로 이루어진 것으로 유명한 곳이 호주의 대보초지대가 있습니다. 이쪽 가면은 대보초지대, 호주의 대보초지대가 이쪽에 있고요. 그 외에 뭐 카리브해 등등이 있습니다.